네, 떠들썩했던 박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루 외교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만큼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방중 외교의 성과를 차분히 짚어보고 남은 과제가 뭔지 고민해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양형식 전 통일부 차관과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성 70주년 참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국내에서 참 분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잘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전문가들께서 점수를 주신다라고 하면 이번 방중 외교의 성과 어떻게 점수를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아주 용기 있고 역사적인 발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위상을 높이고 또 국익면에서도 상당히 실리도 많이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한중 관계는 1년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3천억 달러의 그런 교역량이 있는데 네. 앞으로 중국 시장은 무려 2, 3조 달러의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 보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네. 그것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북한의 또 다른 긴장 조성 행위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부터 지금 한미 간의 그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 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일본하고 네. 중국하고 또 대한민국이 정상회담을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그렇죠. 한다는 것도 그건 상당히 그 중요한 합의라고 이제 봅니다. 또 핵 문제는 뭐 물론 결실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들이 다 논의를 됐고, 한마디로 23년 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할 때도 네. 정치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61년 전에 김일성과 모 대통령이 있던 그 자리에 박 대통령과 북한에 이제 그 참석은 하지 네. 않는 채로 네.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자리한 거, 그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줄 겁니다. 전 그래서 구태여 점수를 매기려면 내약점을 드려야 되는데 A 플러스는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네. 아니 통일 문제를 우리 주역인 남북한이 얘기를 하고 중국도 도와달라고 해야지. 네. 중국하고 평화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그 작은 조금 그거는 통일 문제 전문가로서 좀 토를 좀 달고 싶네요. 네. 아, 예. 뭐 점수화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죠.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정말 국가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국격을 높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가 이익이라 그러면 경제적이고 뭐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실리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네. 동시에 포괄적으로 볼 때 우선 우리가 이 중국과 러시아나 뭐 그 다른 어떤 그 옛날의 비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정상회담에 가서 그것도 군사 그 열병식을 참관하는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이번 전승절이 사실 열병식한 건 처음입니다. 네. 전승절 자리가 별로 크게 저기 부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간 의미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뭐 학자들 간에도 맨날 북중러대 뭐 한미일 뭐 이런 삼각 네. 구도에서 뭐 서로 대결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구도가 완전히 불식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참석한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방금 우리 차관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북한하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열병식을 참관한 거에 뭐 못지않게 그 어떤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국격이, 그리고 남북한의 어떤 그 서로 경쟁 구도가 뭐 경제적으로는 뭐 이미 말할 것도 없지만 뭐 그렇게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다 할 정도로 뭐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중국에 갔을 때 받는 그런 여러 가지의 예우와
어떤 그 지금 특사 자격으로 오지는 않았긴 합니다만 최종의 대표가 와서 있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전 세계에 방영되는 가운데 이게 한국이 이제는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네. 그런 인식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무역액뿐만 아니라 3천억 불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특히 내수시장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한중이 또 협력해 가기로 한 거. 네.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80%나 되는 그 대표단의 80%를 차지했는데 가서 아주 현격한 실적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우리의 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외교의 새로운 또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도 마련했다. 그래서 저는 점수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잘 됐다. 네. 귀국길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었는데 남북한 통일, 평화 통일에 중국과의 아주 깊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깊은 컨센서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장관님 보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놓고 볼 때는요, 물론 통일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은 평화와 전쟁 방지 문제는 분명히 주변 국가들이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통일 문제만큼은 자주적으로 또 평화적인 그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톱스타는 남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조연으로서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박 대통령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표를 할 때에 중국과 평화통일 문제를 빠른 시일 내로 또 논의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우선 북쪽에서도 긴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당장 사실은 이번에 우리 국민이나 세계에서 기대는 8.25 그 합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이해해 나가겠다. 네. 따라서 북측도 이에 호응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여러 분야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생산적인 열몇 명 회담에 나오기 바란다. 이렇게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앞부분이 빠지고 네. 중국과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중국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불통불란이에요. 남쪽이 흡수통일하는 것도 반대다. 그러나 또 이 전쟁 수단이라든지 군사적인 무력 수단으로 의한 한반도에 난이 나서도 안 된다. 이게 불통불란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와 상생, 화해.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급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다 일리가 있죠. 우리가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잘 되고 교류를 통해서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바람직한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 중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잘 안 될 때 조금 더 압박을 통하든지 개방을 유도하든지 간에 한국과 중국이 그렇게 할 수 한국과 북한이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평화 통일 논의는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는 많이 있었고 또 MB 정부 말에도 아마 우리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에도 얘기는 오갔던 건데 이번에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그것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북한 핵 문제가 계속 공전하면서 또 10월 위기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고도 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 더 이상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냥 기다리는 또 그리고 북한을 바라만 보는 그런 외교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새롭게 좀 접근해가는 방법으로서 한중 간의 이런 평화통일 논의를 한다.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차라리 정말 통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우리 속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시도였지 않나.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과 또 우리 대통령 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네. 다른 어떤 정상들과는 다른 남다른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가까워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북한은 여전히 버퍼존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특히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네. 주한미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분명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국가 추석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네. 중국의 전체 여론을 바꾸거나 혹은 또 전략 전문가의 여론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네. 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좀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심지어 군부조차도 중국의 군부조차도 요새는 북한을 보는 그 인식이 뭐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가 아니라 네. 달라진 거예요. 네. 옛날 같으면 혈맹으로 뭐 다 알고 지내고 형제같이 지낸다고 늘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 이익과 전략상 정말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버퍼존이라고 아까 완충 지역 역할을 하는데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 전문가들이나 그 리더들의 어떤 그 논란이 벌써 시작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치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가 과거와 같이 뭐 갈등만 가지고 보는 시각이라면은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미중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거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과거와 같은 완충 지역의 역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전체가 미중 사이에서의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중국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다. 변하고 이거죠. 있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면 이게 북한은 맨날 그거 끼고서 그것만 따질 때는 아니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한중 관계가 최고라면 이번에 뭐 최용해가 이제 왔는데 제일 끝에 앉았는데 그 그림으로 상징되듯이 북중 관계는 최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역사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늘의 힘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요. 북쪽이 만약에 이번에 참석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온다. 그 상당히 중국 입장도 곤란할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이 가운데 있고 푸틴이 있고 그러면 그 옆에는 누가 있어? 참 골치 아프게 다행히 북쪽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아마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우는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네. 최용해가 국가 원전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30명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그 줄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은 30개 국가 원수급, 예, 원수급에 이렇게 예우는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참 거기서 보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제3자 구경꾼처럼 이렇게 멀뚱하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최용해를 보면은 오늘날의 남북한의 그런 역학관계에 냉엄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싶어요. 네. 분명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북한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로 가야 너희들이 산단 말이지. 네.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는 신사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 하는 이것을 평소에도 많이 뭐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네. 지난 달에도 그 단둥 지역에 가보니까요. 거기서 보면 이미 북한은 중국처럼 이런 시장 경제적인 그 자기들로서는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은 네.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하지만은 사실상 중국의 그 개방 개혁 정책의 그런 모습을 담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거기도 3, 4만 명의 북한의 근로자들이 단둥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외화를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시장 경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장마당 세대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장마당 세대는 전쟁 경험도 없고 새로운 세대인데 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중국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참 천안문 그 광장에서 그 우뚝 선 뭐 중국도 우뚝 섰지만은 대한민국도 우뚝 섰다고 네. 봅니다. 그런 속에서 세계도 이제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가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남북 관계가 네. 확실하게 그야말로 이제는 외교의 경쟁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게 네. 이번 성루 외교에서 뭐 확연하게 그렇게. 보여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융숭하게 접대를 했기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중국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앞에서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 완화에 찬성하고 긴장을 야기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얘기 내부에는 결국 사드 배치와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 우리 대통령이 안 가셨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중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비민주 국가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 오히려 우리의 민주 국가의 대표인 우리 대통령이 간 것이 오히려 자리를 빛내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요, 뭐 지금 많은 나라가 참가했는데 49개국 중에서 30개 정상이 참석했고 나머지는 정상급은 아니지만 미국 대표도 갔고 왜 뭐 대사 참석했죠. 민주 국가가 아닌 나라들이 다 빠진 건 아니고 그런 이념적인 차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뭐 일본 아베 총리도 사실은 가려고 물밑 작업을 했었습니다. 열병식 참관은 안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못 가게 된 거죠. 가고 싶은 욕망은 있었다는 겁니다. 중일 정상을 회담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열병식도 참관했지만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따로 하면서 특별 오찬 대접을 또 받았고 그렇게 융숭한 대접이 오히려 나중에 청구서로 날라오지 않을까 지금 뭐 걱정하신다 그랬는데 거꾸로 우리가 가서 그렇게 대접을 받은 거는 중국이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다시 평가했다. 그것이 네티즌 반응도 거기에 나와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한미 동맹으로서 동맹 국가로서 오기가 쉽지 않은 걸로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와서 열병식 참관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결정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줄까를 기대해 볼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외교가 주고받는 거라면 그만큼 중국은 이번에 한국이 참가한 거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줬다 그죠? 뭐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뭐 청구서 받기 때문에 곧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육자회담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좀 반응이 좀 시큰둥한데 육자회담 뭐 한중이 합의하면 곧 재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자회담을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가능하면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육자회담을 열긴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책임 있는 그 조치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전제 조건 아닌 전제 조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두고 보는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북한은 핵무기까지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자회담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나오면은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자임했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담 열리면 항상 베이징에서 열린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것은 오히려 중국 측에서 핵 문제를 저는 오히려 육자회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핵 문제 이게 해결해야 평화 통일로 가든 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자회담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자회담을 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그
블루프린트 이런 걸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논의된 것은 9.19 공동성명을 언급을 했어요. 네. 9.19 공동성명의 핵심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기브앤드 테크의 빅딜이에요. 네. 그러면 줄 것은 뭐냐? 북한의 생존권 보장해주고 먹여 살려야 된다고요. 네. 그럼 북쪽이 또 할 건 뭐냐? 도발하지 않고 국제 신사가 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특별 포럼을 만드는데 이걸 미국과 중국과 남북한이에요. 네. 솔직히 뭐 한반도 문제 하면은 러시아나 일본은 좀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자 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포럼을 만들면 거기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체제 문제도 논의가 된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외교 당국자들과 통일 문제 전문가들이 지혜와 땀을 쏟아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저 중국하고 한중일, 일본하고 네. 한국하고 정상회담 열면 거기서도 이 문제 논의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 호응하지 않는 육자회담은 의미가 없다. 이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한하고 협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네. 않은데요. 뭐 결국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네. 미국을 이제 또 어떻게 설득해 가느냐의 네. 문제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균형의 외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결국은 한미 동맹이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중국과의 관계도 뭐 우호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이유이든 간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미국은 뭐 중국의 우리 대통령이 그런 거 정도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쇼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대통령의 방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물론 그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향은 이미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게 우리가 가는 걸 갖다가 굉장히 걱정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장관 그 알래스카에서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언급이 됐고 또 미국이 또 그런 표현을 전혀 쓴 게 없고 아주 주권 존중한다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미국 자신도 대통령은 안 갔지만 참가해서 다 했고 따라서 이걸 가지고 한미 동맹이 어떤 뭐 약화가 되거나 무슨 기분이 나쁘거나 일본만 조금 그 언론에서 뭐 좀 불편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일본도 한중일 한다고 그러니까 얼른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말 그 기다리던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일 관계도 그걸로 해서 보면 괜찮을 거고 특히 이번에 유엔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도 미국하고 다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유엔 총회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그 불편함과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건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육자회담은 의미 있는 육자회담 그거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북한이 무슨 핵군 축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인데 지금 아직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도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비핵화 회담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나오느냐 아니면 또 뭐 미사일 발사를 하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을 조성시켜갖고 안 나오느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한미일 간에 또 한중일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한미중도 지금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가서 미중 정상회담을 곧 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한국은 이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걸 토대로 또 같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반기문 또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번째가에서 네. 줄여야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정치 인물들이 말이죠. 이번에 그 발걸음을 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8.25 합의도 했고 네. 또 이렇게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했는데 앞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도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이제 역점이 두어져 있거든요. 중국도 조선반도의 비핵화, 네. 그러니까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기본 입장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은 육자회담, 또 양자회담, 쌍무회담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 여러 가지 접촉 라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베이징도 있고 또 뉴욕에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중국과 또 미국을 통한 간접 대화도 할 수 네. 있는 것이고 또 남북한 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직접적인 채널도 개설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야말로 진짜로 자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간단하게 1년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버렸는데 만든 핵무기를 철거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현재 중단된 그런 상태에서 더 나가지 말아라 말이에요. 근데 조금 우리 정부의 또 군사당국자는 10월 되면 또 무슨 뭐 저 장거리 뭐 미사일이라든지 말이야 핵실험할지 모르는 그런 그따운 소리 필요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핵 문제는 남북한이 핵통제 공동회의를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서 협상하다가 안 되니까 미국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다시금 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으니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 풀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좀 세게 나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